안녕하세요. 황우성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한 장의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죠. 바로 폴 고갱의 작품,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입니다. 노벨과학상 주제해설 수업에 웬 고갱 작품?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방금 본 작품의 제목이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할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또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이 우주의 탄생과 관련된 인류의 오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3명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피블스, 미셸 마요르, 디디에 쿠엘로입니다. 이들의 연구 성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우주의 진화 및 우주에서 인류의 위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 지구인의 주소, 특히 우주 안에서 지구의 주소를 아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기 은하 분포를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은하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의 최초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맨 아래 꼭지점에 있고 점 하나하나는 태양을 1000억 개씩 정도 담고 있는 은하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런 지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 은하들이 3차원 우주에서 무작위로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하들이 거대한 규모, 즉 빛이 100만 년이 넘게 달려서 도달할 수 있는 규모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면서 모여 있는 것을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 거대 구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컴퓨터 모의 실험에 우리가 아는 물리학을 총동원해서 관측한 우주를 재현해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죠. 나비 모양처럼 펼쳐진 그림의 한쪽은 실제 우주에서 관측한 은하들의 분포이고 다른 한쪽은 컴퓨터 모의 실험에서 얻은 은하들의 분포입니다. 두 지도가 완벽한 거울처럼 같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점들의 분포 양상이 통계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갖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장의 사진을 더 보겠습니다. 은하 분포 그림의 위쪽은 관측한 은하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에 두 칸 안에 든 그림은 암흑물질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때, 즉 왼쪽에 보이는 것은 암흑물질이 빛처럼 빨리 움직이는 경우인 뜨거운 암흑물질 이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암흑물질이 천천히 움직이는 차가운 암흑물질 이론에서 예측되는 은하들의 분포입니다. 세 개의 그림을 비교할 때 서로 어떤 그림이 닮았는지 확인되시나요? 관측에서 얻은 은하 분포와 차가운 암흑물질 이론에서 예측되는 은하 분포 그림이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은하들의 분포 지도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암흑물질 이론이 맞는지 바로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암흑물질 이론을 바로 처음 제안하신 분이 피블스 교수님이십니다. 이 우주는 작은 규모에서 보면 태양계나 우리 은하 같은 불균일한 구조물들이 있지만 큰 규모에서 보면 균일하게 어느 곳에서나 어느 방향에서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일한 우주에서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만 이렇게 물질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은하와 태양계가 생성되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피블스 교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이라는 빅뱅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온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때 암흑물질을 제외하고 양성자, 전자, 광자 이것들은 서로 계속된 충돌로 인해 서로의 운동을 방해하면서 뜨거운 스프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될 즈음에 온도가 약 3000도가 될 때쯤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을 해 수소 원자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자들은 더 이상 양성자와 전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자, 즉 이 빛을 보통 태초의 빛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 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현재는 그 복사의 온도가 절대 온도 2.73 켈빈, 섭씨로는
약 영하 270도 정도로 관측되고 이 복사를 처음으로 관측한 펜지아스와 윌슨이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온도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존 매더도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복사의 현재 온도를 거의 최초로 계산한 분이 바로 피블스 교수님이십니다. 물론 실제로는 가모프 그룹에 이어 두 번째지만 가모프와는 독립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온도의 흥미로운 점은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하늘에서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건데요. 우주 초기의 양자역학적 요동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그 차이가 겨우 0.00001 켈빈 정도입니다. 이 온도 차이는 물질이 많이 또는 적게 모여있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물질이 많이 모여있던 뜨거운 곳에서는 결국 물질이 계속 뭉치게 되면서 별과 은하, 결국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가장 작은 규모부터 태양과 행성들이 태어나고 그런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만들고 그런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 또는 은하단을 만들고 그런 은하군과 은하단들이 모여서 초은하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주를 이룹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에서 작은 행정구역들이 모여서 큰 행정구역을 이루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현재 우주에서 은하들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처럼 울퉁불퉁하게 비균일하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피블스 교수 덕분에 태초의 빛, 즉 과거의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피블스 교수는 우주의 구조와 역사를 밝히는데 바탕이 되는 이론, 즉 표준우주론을 마련하는 공로로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인데요. 피블스 교수가 구축한 물리학적 우주론, 즉 우주의 여러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연구하는 이론은 우주에 대한 우리 생각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여가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의 또 다른 수상자인 미셸 마요르와 디디에 쿠엘리 교수는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태양계 너머에서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엄청나게 큰 망원경으로 별과 행성을 동시에 사진을 찍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행의 한계나 밝기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등의 어려움 때문에 별과 행성을 쉽게 구분해서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별 주위를 행성이 돌 때 나타나는 효과를 이용해서 그 별 주위에 뭔가가 있다고, 즉 행성이 있다고 추적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의 밝기가 약간 줄어드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별과 행성이 약간 떨어져서 같이 관측될 때에는 총 밝기가 각각의 밝기 합으로 항상 일정한데 행성이 만약 별 앞으로 지나갈 때는 별빛의 일부를 가리기 때문에 원래 두 개의 밝기의 합보다 약간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런 밝기 변화를 찾아내서 뭔가가 별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별이 움직이는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별과 행성이 그 둘의 질량 중심을 들고 있을 때 우리로부터 주기적으로 멀어져 가거나 또는 가까이 올 때 일어나는 도플러 효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때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나에게 다가올 때는 더 크게 들리고 멀어지면 더 작게 들리는 이런 경험 모두 해보셨죠? 이런 효과가 똑같이 빛의 주파수에도 적용되는데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별이 움직이는 속도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때 주기적으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져가는 이 사인 곡선 같은 것을 찾으면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태양도 행성들과의 움직임 때문에 멀리서 보면 12년을 주기로 약 1초에 13m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태양계 바깥에 행성을 찾기 시작한 게 1980년대였습니다. 별과 행성으로 이루어진 행성계를
최초로 찾은 때가 1992년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중심별은 매우 빠르게 자전하는 중성자별인 펄사였습니다. 펄사는 강한 자기장을 가진 천체로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제트도 있어서 그 주변에서는 사람이 또는 생명체가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1995년 마침내 태양과 비슷한 별 주변에서 목성 질량을 갖는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요르와 쿠엘류 교수의 업적입니다. 이 별은 페가수스라는 별자리에 있어서 페가수스 51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행성은 페가수스 51b라고 불립니다. 그 행성의 질량이 목성 질량의 절반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절반이라고 뜻을 갖는 디미디엄이라고 불립니다. 두 과학자 덕분에 태양계 너머에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을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는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을 가진, 즉 물이 있고 적당한 온도 등이 갖춰진 행성을 찾는 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3명의 과학자의 연구 주제를 알아봤는데요. 피브스 교수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우주의 역사와 본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미지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두 암흑 성분은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도 미스테리이자 큰 도전입니다. 그 정체를 알기 위해 계속 정진해야 하는 일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요르와 쿠엘류 교수가 발견한 페가수스 51b로부터 천문학의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노벨위원회에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후 약 4,000개의 가까운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천문학자들도 외계 행성 찾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KMPNet이라고 불리는 망원경 시스템인데요. 전 세계의 많은 천문학자들이 한 발 더 나아가 더 멀리 있고 그리고 더 작은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거대한 망원경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칠레에 건설하고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그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본 망원경을 통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우주의 비밀이 밝혀질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우주의 이야기에 가까워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